또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잠이 또 깨네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요, 거기 이제 185페이지부터요, 등기 총론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 186페이지부터요. 복습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등기법은, 특히 등기법은 앞에 게 돼야 뒤에 게 좀 잘 원만하게, 원활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복습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186페이지요. 이제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자, 이제 등기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되는 그 태양에는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요, 신청입니다. 신청. 두 번째가요, 촉탁.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직권에 의한 등기고, 마지막이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신청에 의한 등기, 이제 촉탁에 의한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 마지막이 이제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절차가 개시가 되는 태양은 총 4가지예요. 예. 자, 이제 그 중에서 원칙은 뭘까요? 예, 신청입니다. 신청. 그래서 우리 등기는 이제 신청주의를 취해요. 신청주의. 여기서 이제 신청은 특히 이제 공동신청주의, 즉 공동신청 원칙을 따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동의 의미는 뭐냐? 공동. 여러 사람이 간다고 공동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공동의 의미는 의무자와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이제 둘이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한다. 용어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뭐라고 그랬죠?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불이익을 입는 제3자, 이해관계인. 그럼 어떤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 이 당사자를 의무자라고 합니다.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 의무자. 그 다음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권리자라고 해요. 가령 이제 매매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매도인, 매도인이 소유자잖아요. 그 소유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등기가 넘어간다 그죠? 그럼 이때 매도인은 항상 유불리 여부는 여러분 우리 등기법에서 유불리 여부는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경제상 유불리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뭐 경제상으로는 우리 매도인 매매 대금 받으니까 불리한 거 없어요. 다만 등기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때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의무자 권리자.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 항상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조금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단독 신청에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에 예외 조금 이따 공부하실 거예요. 자, 이제 신청에 의한 절차는 이따가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촉탁인데, 자, 여기서 이제 촉탁은요, 관공서가 등기 절차에 개입을 하게 되면요, 등기는 촉구하고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촉탁. 이제 서로 대등한 관계다라는 거죠. 즉, 관공서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등기관도 등기 업무에 있어서는 하나의 관공서거든요. 등기관도.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다. 그래서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관공서는 대등한 관계니까 촉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촉탁. 그래서 관공서가 등장하면 이제 촉탁인데, 자, 다만 이 관공서가 등장하는 그 유형에는요,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먼저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우, 관공서가 이제 좀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 그 다음 또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 즉 관공서가 권리 주체인 경우, 즉 관공서가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거나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 데는 큰 실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는 촉탁으로 게시가 되고요. 이때는 절대로 신청에 한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때는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조금 이따 예를 들 거예요. 자, 그 다음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주체, 즉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어쨌든 관공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 촉탁으로 게시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때는 신청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우리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금전 채권자, 을은 이제 금전 채무자입니다. 자, 근데 을이 가령 X라는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자, 변제기가 되도록 을이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갑에게 돈을 안 갚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갑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안 갚아요? 그러면? 일단 소송, 그죠? 소송하셔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리 자력구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권리구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너무나도 무질서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원,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권리구제 하셔야 돼요. 소송하셔야 되는데 다만 소송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 재산이 있으면요. 임시로 처분 제한, 즉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지금 갑은 돈 받을 금전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금전적 권리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가압류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갑은 이제 가압류 하셔야 되는데, 가압류 신청하러 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법원이에요? 등기소예요? 법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시험에 지문으로 나와요. 우리 과목이 등기법이라고 무조건 등기소 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소 가서 여러분 가압류 신청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공무원하고 서로 같이 깜짝 놀래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갑은 법원에 가서서요.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 좀 해주세요 라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우리 법원은요. 법원은 항상 재판인데 자, 가압류는 임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가 여러분 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임시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임시로 급하다라는 거죠.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변론을 거치지 않아요. 법원에서 변론을 거치고 판단을 내리면 그걸 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요.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빨리 서면만 심리해요. 제출한 서면만 가지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걸 결정이라고 해요. 이제 판결과 결정 구별하시겠죠?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구별해요. 자, 따라서 가압류는 신속성을 요구하니까 판결일까요? 결정일까요?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법원이라는 역시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우리 국가기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다 관공서예요. 자, 관공서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 이 관공서는요. 권리관계의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공권력 행사 주체입니까? 이때 이 관공서 법원은요. 공권력 행사 주체죠. 권리관계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갑과 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 관공서가 등장을 했는데 공권력 행사 주체일 경우에는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촉탁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은요. 우리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가압류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반드시 촉탁서를 보냅니다. 촉탁으로 등기 이루어진다라는 거. 공권력 행사 주체, 권리관계 당사자 아니니까. 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해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 갑은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가압류 결정물을 줍니다. 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 갑은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단독 신청한다. OX. X예요.
X예요. 이때는 절대로 신청해한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권력 행사 주체일 때는 반드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촉탁. 뭐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게 이번에는 관공서 권리 주체인 경우. 자,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 관공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관공서도 여러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뭐 관공서는 국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야 되는데 역시 이제 관공서가 등장을 했어요. 공권력 행사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권리관계의 당사자, 권리 주체입니까? 권리 주체다, 그죠? 구별하시겠죠, 여러분. 위에 사례랑 밑에 사례 당연히 구별하시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권리 주체인 경우에는 어쨌든 관공서가 등장을 했으면 이때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관공서 등장하면 그냥 원칙적으로 등기는 전부 다 촉탁, 즉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서를 보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관공서니까. 자, 그런데 이때 권리 주체인 경우는 이때는 갑과 관공서가 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거. 구별하시겠죠? 네. 두 가지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뭐 촉탁이 가능한데 왜 굳이 신청을 해?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사실 실무상으로도요. 이 신청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관공서 이제 법원, 이 대표적인 관공서 중에 법원이 예전에 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제 세미나실을 하나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법원 내부에는 이제 이미 뭐 건물에 뭐 꽉 차놓으니까 뭐 외부에 뭐 한 군데를 좀 정해서 이제 세미나실로 이제 이용을 하려고 전세를 하려고 합니다. 법원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인근에 법저타운 인근에 빌딩 어떤 그 호실 하나를 세를 이제 이 법원이 전세를 얻어요. 그럼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어쨌든 관공서 등장했으니까 바로 뭐로 가능합니까? 등기 절차는 촉탁 가능한데 굳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촉탁서 보내지 않고요. 굳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최근 퇴직하신 공무원이 이제 법무사로 그 앞에 이제 개업을 해놓으니까 거기다가 위임을 해서 위임을 해서요. 공동신청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어쨌든 이때는 신청도 가능하다. 뭐 조금 쉬운 내용 나오면 여러분 조금 밝은 표정 지으시고요. 예, 전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직권에 한 등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직권에 한 등기는요. 누구의 직권을 말하느냐? 누구의 직권을? 등기관입니다. 등기관. 즉 국민들이 신청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어떤 관공서가 촉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직권으로 등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등기부에 뭔가 기재한다 이 말이죠. 등기관이. 자, 아무리 등기관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국민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이 등기 함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권에 한 등기는요. 중요합니다. 반드시 법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에서 반드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때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누군가 신청하지 않았고 촉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등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요. 자, 이 직권에 한 등기는 역시 조금 이따가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명령에 한 등기인데, 여기서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냐면 법원이요. 누구에게요? 등기관에게요. 자, 이때는 여러분 다른 관공서는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요? 법원만요.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국가기관은 유일합니다. 법원만이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법원도 관공서잖아요. 그죠? 법원도 관공서니까 그럼 아까 등기 절차는 어떻게 개시가 됐나요? 촉탁. 법원도 관공서니까. 그런데 자, 오로지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다른 경우에는 안 돼요. 즉 다른 경우에는 전부 다 법원도 촉탁입니다. 촉탁인데 오로지 이의신청 절차에서만큼은 우리 법원은요,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 떠져요, 안 떠져요? 눈 떠져요. 등기할 수 있다, 그죠? 건물입니다.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건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다라고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등기관이 야, 이건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야 라고 하면서 등기를 각하시킵니다. 등기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등기관이. 자, 그럼 그 당사자, 등기를 신청한 그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 불복 절차를 뭐라고 해요?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야, 이건 이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 맞아. 등기관 보고 등기부에 기재해줘라고 기록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명령에 한 등기다래요.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이때는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우리 법원은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에 한 등기와 촉탁에 한 등기 차이점. 자, 촉탁에 한 등기는 서로 간의 대등환 관계거든요. 관공서 대 등기관 서로 간의 대등환 관계입니다. 대등환 관계니까 뭔가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을 때, 즉 관공서에서 촉탁서가 왔는데 뭔가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은 각하할 수 있을까요? 서로 대등환 관계니까 이때는 여러분 촉탁은요, 각하가 가능합니다. 등기 안 받아주는 걸 각하라고 해요. 아시겠죠? 예, 각하가 가능하다.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뭔가 요건이 구비되지, 촉탁서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다. 그럼 각하가 가능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명령에 한 등기는 아까 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해본 결과 야, 이건 농업용 고정실 온실이야, 비닐하우스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해서 등기관 보고 등기부에 기재해줘라고 기록명령을 내렸는데 등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비닐하우스가 맞아요 라고 해서 각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각하. 명령에 한 등기는 각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별하시겠죠? 얘는 각하가 불가하다를. 그 점에서 이제 촉탁에 한 등기, 명령에 한 등기를 이제 구별하는 역시 실익이 있습니다. 자, 다시. 자, 법원도 관공서예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어떻게 개시가 된다? 촉탁인데 오로지 이의신청 절차에서만큼은 이때는 자, 법원 단순한 관공서 아니에요.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기 절차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등기 절차는 어떻게 개시가 된다? 명령. 구별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직권에 한 등기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제 신청에 한 등기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제 직권에 한 등기는 먼저 공부하셔야 될 게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즉 등기관이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촉탁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존 등기 신청한 것도 아니고 관공서가 촉탁한 것도 아닌데 등기관이 함부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이제 을에게 1억 원, 역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을은 X라는 미등기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가령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 보존 등기는 안 했어요.
변제기가 되도록 을이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 소송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요? 아까 소송하기 전에 똑같아요. 먼저 뭐부터? 가압류. 아니, 돈 받을 권리니까. 가압류. 예, 그래서 갑은 어디 가셔야 되죠? 법원.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자, 그럼 가압류 등기는 이제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법원이라는 관공서 등장했는데 이때 관공서는 권리관계 당사자예요? 공권력 행사 주체예요? 공권력 행사 주체다, 그죠? 그럼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 예, 그래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요. 가압류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서를 보냅니다.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는 반드시 등기는 촉탁. 자, 그런데 문제는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하려고 보니까 미등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등기가 돼야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예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돼.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구 소유, 지금 누구 소유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을 소유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누가 보존 등기 하셔야 돼? 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항상 여러분 법은 공평이에요. 자, 여러분이 을이다. 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기 위해서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했는데 미등기더라. 이때 우리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등기부가 개설이 되겠죠. 그러고 난 후에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이제 기재 실행한다라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이 가압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가압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문제는 가압류 등기를 기재하려고 보니까 미등기더라. 그때는 등기관이 법원이 가압류 촉탁, 이 직권 소유권 다시 법원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촉탁하지 않았는데도 별도로 촉탁서 보내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서 등기부 개설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요건 항상 우리 직권에 의한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건. 자, 당연히 미등기 부동산임을 전제로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가 이미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미등기 부동산임을 전제로. 누가 등기관에게 촉탁했을 때? 지금 누가 등기관에게 촉탁했어요? 법원이 등기관에게 어떤 일정한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촉탁을 했을 때, 법원이 어떤 일정한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압류 등기 이렇게 촉탁을 했는데 등기관에게 촉탁했는데 미등기더라. 그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항상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비교. 자, CF 비교.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인데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령 국세청이 갑이라는 그 납세 의무자에게요 1억 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갑은 X라는 미등기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 국세청 갑이 세금 안 내요. 그럼 국세청 어떻게 하든가요? 어떻게 해요? 가압류예요. 세금을 안 받지. 다 성실한 납세 의무자들만 모여 계시니까 세금 한 번 안 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국세청은 국가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세금 안 낸다고요. 여러분들 상대로 조세금 지급 청구 소송하지 않습니다. 소송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송의 전 단계인 가압류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세금 안 내시면요 국세징수법에서 바로 집행 절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금 안 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소송하지 않고 가압류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기관이니까 세금 안 내면요 바로 국세징수법에서 바로 집행 절차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국세청은요
등기소에 있는 국세청은요, 등기관에게 자, 현재 갑의 이 X라는 이 미등기 부동산 압류 좀 해주세요 라고 압류 촉탁을 합니다. 왜 촉탁이라는 표현 쓰는지 아시겠죠? 관공서니까 압류 촉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시험에 이렇게 이걸 간단하게 이제 사례형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국세청이 납세 의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촉탁을 한 경우에 우리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OX. X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강조를 드린 게 뭐냐면 항상 직권에 대한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른 관공서는 안 돼요. 누구만? 법원. 지금 누가 촉탁을 했어요? 국세청. 이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때 등기관은 어떻게 하셔야 돼? 만약에 국세청에서 압류 촉탁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수로 등기를 해요?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각하.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촉탁은 각하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그게 답이에요. 이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고 당연히 등기관은 각하시킨다. 그럼 시험 문제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세요. 그럼 국세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배우시는데요. 우리 여러분 국세청 지금 갑의 조세 채권자죠. 국세청이 채권자잖아요. 갑에게 돈 받을 게 있는 채권자예요. 채권자는요. 여러분 원래 보존 등기 누가 하셔야 돼? 지금 이 사례에서 누가 보존 등기 하셔야 돼? 갑이 보존 등기 하셔야 돼. 갑이 보존 등기 하셔야 되는데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채권자 대위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에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도 역시 국세청은 대위 촉탁하셔야 돼. 그러니까 촉탁서를 2장을 쓰셔야 된다고요. 국세청은 여러분 촉탁서 2장 쓰셔야 돼요. 하나는 소유권 보존 등기 대위 촉탁서, 또 하나는 압류 촉탁서. 이해하시겠죠? 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법원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항상 이제 직권에 대한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왜 법에서 그러면 법원이 촉탁을 했는데 등기관이 촉탁했는데 미등기더라.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규정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 등기관과 법원은 한 통속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등기소도 다 법원 관할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법에서 이런 규정 두더라는 거예요. 다른 관공서는 안 되는데 굳이 법원이 등기관에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을 했다. 그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다른 관공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들 간과하세요. 우리 직권에 대한 등기는 항상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비슷한 사례에서도 어떤 경우는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를 해요. 직권에 대한 등기는. 항상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 규정을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다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등기관에게 어떤 일정한 등기를 촉탁했을 때 누가? 법원. 다른 관공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우리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뭐 물론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요. 뭐 이 직권 말소 등기는 얘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거든요. 얘는 반드시 나와요. 직권 말소 등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직권말소등기는 법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신청하지 않고 관공서가 촉탁하지 않았는데도요, 등기관이 함부로 그냥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다르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환매특약 등기인데, 자,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갑이 이제 X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자, 이 갑은 을과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 사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네, 환매. 특히 이 환매도 역시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이 환매계약은 민법에 따르면요,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수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환매는 계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물론 환매도 계약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계약인데, 약속인데, 부수적 계약이라서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을 했다라는 거죠. 갑이 나중에 을에게 팔면서요, 나중에 다시 돌려 사기로요. 그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니, 팔면 그냥 쿨하게 팔면 되지. 바로 나중에 다시 돌려 사기로 하는. 왜 이런 짓을 하죠? 무슨 목적입니까, 여러분? 왜 환매라는 걸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팔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려 사기로 해요. 왜 이런 표현? 담보 목적입니다. 담보 목적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1억 원짜리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계세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야. 그 부동산 가지고 가서 은행 가서 돈을 한번 빌리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1억 원 다 빌려주던가요? 1억 원짜리 부동산 가지고 암만 은행이 1순위로 저당권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1억 원 다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은? 자, 여러분, 은행이 아무리 1순위로 저당권 설정자로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야 돼요. 그죠?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경매가 들어갔을 때 항상 가장 1순위 저당권자인 은행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자들이, 법의 규정에서요, 먼저 배당받아가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중개 실무 파트에서 또 배우실 건데, 가장 먼저 여러분 집행비용, 경매 들어가는 집행비용, 경매비용 제일 먼저 배당받아갑니다. 항상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배당받아가는 자가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민법 367조에 보면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뭔가 그 저당 목적물에 비용을 투하했을 때 그 비용상환 청구권, 뭐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상환 청구권 2순위로 배당받아갑니다. 그 다음 3순위로 배당받아가는 자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 왜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 쓰잖아요. 걔가 3순위로 배당받아가요. 그리고 같은 동순위, 같은 3순위로 또 배당받아가는 자들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들 임금 3개월치 임금채권, 전체 임금은 아니고 3개월치 임금채권과 3년치 퇴직금 이런 것들은 3순위로, 공동 3순위로 배당받아갑니다. 그리고 4순위로 배당받아가는 게 조세채권 중에서요, 조세채권은 당해세와 비당해세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관하여 직접 발생한 조세채권을 이야기해요. 물건에 관하여 직접 발생했다. 그래서 대표적 예가 재산세 이런 겁니다.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 먼저 배당받아갑니다. 그러고 1순위 저당권자 은행이 이제 배당받아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행은 만약에 1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라 하더라도요. 보통은 뭐 6천만 원 이상도 잘 대출 안 해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항상 자기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아예 을에게 팔아버려. 팔아버리면 매매대금 받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운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돌려 산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주고 팔고 살 때는 1억 3천 주고 돌려 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담보 목적이다. 그게 뭐예요? 환매. 담보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제 강행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 채무자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강행 규정. 그래서 반드시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 환매 기간은 또 뭐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 제가 지금 힌트를 다 드리잖아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등기하고요. 그 다음 2-1 환매 특약.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여러분? 특약으로서 부기 등기하는 경우 세 가지 외우세요. 환공권 외워주셔야 돼요. 환매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 소멸 특약, 환공권. 요 세 가지는 특약으로서 부기 등기한다. 자, 항상 마지막엔 권리자 기재하셔야 돼. 권리자 누구예요? 환매권자 누구예요? 갑. 지금 이 사례에서는 갑이 돌려 산다라는 거죠. 환매권자. 자, 물론 이제 이 등기는 당연히 공동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공동신청으로 해서 이 등기가 순위번호 2번의 소유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각각 을이 공동신청하는 거고 역시 환매특약 등기도 각각 을이 공동신청해서 이 등기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현재 이제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환매 기간이 도래가 됐어요. 가령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다시 대금을 주고 돌려 삽니다. 그럼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예외 없습니다. 항상 등기 형식은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등기 형식을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가령 지상권 이전,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예외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그래서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환매권자 갑이 다시 을에게 대금을 주고 이제 돌려 샀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공동신청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원칙은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환매권자가 이 돌려 산 이 등기, 순위번호 3번의 이 등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렇게 등기부 기재를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걸 그냥 말로서 이제 풀이해서 말로서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제가 칠판에 이래서 적어서 하면 쉬운데 막상 이게 글로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이걸 말로 그냥 해버리거든. 이 돌려 사는 이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또는 이퀄 환매권 실행 등기라고 합니다.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실행, 행사했다 이 말이지.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등기부 기재례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걸 그냥 말로서 환매권자가 다시 대금 주고 돌려 샀다. 그 등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환매권 실행 등기 또는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어느 표현이 나올지 몰라요, 시험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등기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환매권자가 다시 을에게 대금 주고 돌려 샀어. 그랬더니 우리 등기부에 필요 없어진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뭐죠? 환매특약 등기. 여러분, 환매특약 등기 왜 해둔 거예요? 나중에 환매권자 갑이 돌려 사기 위해서 해둔 거죠. 그럼 이제 돌려 샀으니까 이 환매특약 등기 필요 없어졌다, 그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굳이 이 환매특약 등기는 너희들이 말소 신청할 필요 없이 당사자가 말소 신청할 필요 없이 우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는 항상 직권 말소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직권 말소한다고요? 네, 권리 취득 등기 후 또는 환매권 실행 등기 후 이 환매특약 등기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이죠. 돌려 샀으니까 필요 없어진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되셨나요? 네. 지금 교재는 어디 하느냐면요. 지금 혹시 192페이지에요. 양가로 3번에 그 말소 등기가 이제 직권 말소 등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지금 한 겁니다. 환매권 행사 시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환매권 실행 등기 또는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여러분들 시험에는 둘 중에 하나 표현 나와요. 환매권 실행 등기 또는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후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되셨나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각광을 매매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 했다 그죠? 그럼 계약은 몇 건 한 거예요? 한 건이에요? 두 건이에요? 두 건이에요. 두 건입니다. 다만 이 환매 특약은 부수적 계약이니까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계약이 합쳐져서 한 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뭐를 그분이 이제 오해를 하시냐면 우리 매매 계약 있죠. 민법에서 배우시죠.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이에요. 갑자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신가요? 낙성 계약입니다. 그 낙성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두상으로 각각의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 성립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 그럼 매매계약을 할 때 반드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반드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OX. X예요. 매매계약하면서 매수인이 반드시 계약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그건 계약금 계약까지 들어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약금을 만약에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은 몇 건이에요? 두 건이에요. 다만 그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부수적 계약이다 이 말이지. 그럼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금이라는 거 필요하다 이 말이지. 뭔가 급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건 계약금 계약이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지, 이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을 줬다고 해서 그 계약이 하나가 돼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매매 계약은 따로, 계약금 계약 따로. 어떤 사람이 저당권도 가지고 있어, 채권도 가지고 있어. 저당권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어. 그럼 권리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권리 두 개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권리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종성, 수반성 원칙에 따라서 붙어 다니는 거지. 붙어 다닌다고 해서 얘가 권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따라서 자 만약에 저당권이 말소됐어요. 지금 내가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어. 근데 저당권이 어떤 이유에서 저당권이 말소가 돼서 그럼 채권은 소멸한다. OX. X예요. 자 그럼 반대로 채권이 소멸돼서 변제에 의해서 채권이 소멸돼서 그러면 저당권은 같이 소멸. 그게 부종성 수반성이에요. 그게 부종성이에요. 같이 소멸한다는 거지. 어느 게 주된 권리예요? 권리는 두 개인데 채권과 저당권 권리는 두 개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게 주된 권리?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는데 그게 부종성이에요.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채권도 같이 소멸한다. OX. X예요. 권리는 두 개, 별개의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표정 안 좋아진 김에 하나 더. 자, 만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필수 요소이다 아니다? 제가 그 개관하는 수업에서도 아마 그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다시 복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해설 강의가 안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시죠? 아무도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3회, 4회, 이제 오늘이 이제 4회. 근데 지금 해설 강의, OX 그 지문 해설 강의
유튜브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촬영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뭔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설 강의를 아주 좀 더 최대한 이 극대화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전자칠판이라는 걸 하나 제가 샀어요. 큰 비용을 투자를 해서요. 전자칠판을 하나 샀는데 얘가 택배 대란 때문에 안 와요. 택배 대란 때문에 안 와요. 어제 저녁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있으면 이제 등기부까지 같이 띄워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등기법부터는 이제 그거 가지고 해설 강의하면서 올리려고. 예. 근데 사실 지난주에 왔었어야 되는데 얘가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3회하고 오늘 4회 강의도 다 해설 강의를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필수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보증금은 우리 임대차 계약의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필수 요소는 보증금이 아니라 차임, 월세, 차임이 필수 요소지 보증금은 필수 요소 아니에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면서 반드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도 줬어. 일반적으로 보증금 많이 주잖아요. 보증금도 줬어. 그러면 계약은요, 두 건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하나는 임대차 계약, 또 하나는 뭐 보증금 계약이에요. 물론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 계약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임차인의 권리는, 자,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줬어요. 임대인하고 콜해서 우리 보증금 필요 없어. 보증금 안 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냥 임차권. 권리 하나입니다. 그 물건을,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라는 권리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증금을 줬어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줬어. 그러면 권리 몇 개?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임차권, 하나는 보증금 반환 채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각각 여러분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다만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와 환매도 당연히 별개의 계약이에요. 별개의 계약인데 반드시 민법에 따라서 이 계약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환매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 그리고 환매권자가 돌려 사게 되면 이제 필요 없어진 그 환매 특약 등기, 얘는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되셨죠? 네. 자, 관할 위반 및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게 되면 역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할 위반.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등기 관할, 등기소의 관할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입니다. 다른 등기소 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만 가셔야 돼. 다른 등기소 가시면 안 된다. 전속 관할.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 관할은요, 전속 관할이고 얘는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관할 위반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등기관은 만약에 관할에 위반되는, 가령 지금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지금 어떤 부산에 사시는 분이 울산에 놀러 왔다가 부산에 소재하는 그 부동산을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한다. 그럼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하. 당연히 관할이 위반되니까, 강행 규정인데 위반되니까 각하시켜야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29조 얘가 등기의 각하 사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 받아주지 마라고 등기법 29조에 1호부터 11호까지 해서 나오는데, 특히 관할 위반은 29조 1호에 각하사유입니다. 즉 29조 등기법 29조 1호에서 관할 위배되는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각하.
당연히 받아주면 안 돼 말이죠. 우리 등기법에서는 유일하게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조문이에요. 29조. 제가 이제 고유명사처럼 쓰인다라는 말은 밑도 끝도 없이 시험에 등기법 29조 이렇게 나온다고요. 민법에서는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조문이 많아요. 민법에서는요. 특히 여러분들 왜 잘 아시는 뭐 103조 이런 거 있잖아요. 103조 말만 제가 103조 해도 뭔지 아시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라는 거. 고유명사처럼 써요. 밑도 끝도 없이 시험에 그냥 민법 103조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29조 각하 사유 안 받아줘야 되는 사유들 29조 1호부터 이제 11호까지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예전에 29만 원밖에 없는 대통령 각하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29조 각하 사유. 자 1호의 각하 사유예요. 자 당연히 등기관은 각하시켜야 되는데 등기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거든. 관할 위배되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간과하고 수리할 수도 있단 말이지. 수리했다 하더라도 얘는 강행 규정에 위배가 돼 절대적 무효로서 발견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시킨다라는 거. 아시겠죠? 관할 위반.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역시 등기사항 법정주의. 등기할 사항은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등기할 것이 아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얘 기억해 두세요. 뭐 비닐하우스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 신청 못해.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등기관은 각하시키셔야 돼. 그 다음 또 하나가 유치권. 자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각하시키셔야 됩니다. 얘는 우리 등기법 29조 2호의 각하사유입니다. 29조 1호는 관할 위반, 29조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면 당연히 등기관은 각하시키셔야 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가령 비닐하우스라든지 유치권 이런 것들. 역시 강행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등기관은 당연히 29조 2호에 따라서 각하시키셔야 되고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로서 발견되면 등기관은 직권말소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 역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었네요. 우리 등기 사무의 정지 기억나십니까? 천재지변이 있을 때 너희 등기소는 일정 기간 동안 등기 업무 하지 마라고 등기 사무를 정지시킵니다. 정지권자가 누구였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등기 사무 정지시키면 국민들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매매대금 치러도 지금 등기도 못하는데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 업무를 정지시킨다. 아무나 못해요.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예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등기 사무의 정지권자인데 대법원장이 정지를 시켜서 야 너희 등기소는 일정 기간 등기 업무 하지 말라고 정지를 시켰는데 감히 그 기간 중에 등기가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역시 절대적 무효로서 발견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내용 안 나와요. 네. 되셨죠? 네. 자, 이어서 네 번째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셔도 됩니다.